엽전 구멍 너머로 세상을 보면 평소엔 보이지 않던 시퍼런 안개가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낙엽이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땅 남산골에 허씨 성을 가진 초씨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만 선비일 뿐 끼니를 잊지 못해 글 읽는 소리보다 배구동 치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날도 쌀 한 옷 빌리기는커녕 문전박대만 한 바가지 배불리 먹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구멍난 장독대 마냥 소나기를 퍼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초씨는 젖은 갓을 움켜쥐고 눈앞에 보이는 낡은 집으로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이 어디였겠습니까? 10년 전 일가족이 몰살당해 낮에도 까마귀가 곡을 한다는 그 유명한 귀신 든 여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뒷박질을 치고 등골에 소름이 돋으려던 찰나 먼지가 켜켜이 쌓인 마루 한가운데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 웬 노파가 앉아 시커멓게 변한 녹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얼마나 억척스러운지 그릇 닦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뼈마디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허초씨는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찧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니 할멈, 이 방중에 세제도 없이 뭘 그리 열심히 닦으시오. 그릇 뚫어지겠소. 노파가 벅벅 그릇 닦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기명기 하나 없이 메마른 목뼈에서 두둑 소리가 났고 산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허연 눈동자가 허초씨를 빤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줌 줄기를 지리며 혼비백산 달아났겠지만 배고픔이 공포를 집어삼킨 허초씨는 오히려 노파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무서운 와중에도 눈치 없이 울려대는 제 배를 툭툭 치며 그가 내뱉었습니다. 임자, 그 그릇 닦아서 오늘 저녁에 나 밥 한 술 떠주려고 그러는 것이오? 이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보다 내 뱃속 배구동 장단 소리가 더 크니 이왕이면 녹그릇 광내는 소리보다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훨씬 반갑겠소. 노파 귀신은 허초씨의 능청스러운 대꾸에 벅벅 그릇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산 사람의 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허연 눈동자가 허초씨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쩍 갈라진 목소리로 크크 웃어댔습니다. 배고픈 선비라. 글줄이나 읽었다는 놈들이 내 앞에서는 오줌 싸게 노릇만 하더니 자네는 간덩이가 아주 밖으로 톡 튀어나왔구먼. 노파는 품속에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엽전 한 입을 꺼내 허초씨에게 던졌습니다. 허초씨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자 노파가 기괴한 주문처럼 읊조렸습니다. 그 구멍으로 세상을 보게나. 돈이 고이는 자리에선 푸른 안개가 피어오를 터이니 대신 첫 수확의 절반은 반드시 이 폐가의 아궁이 속에 묻어두어야 하네. 만약 약조를 어기면 자네의 그림자를 내 요긴한 간식으로 삼을 줄 알게. 다음 날 아침 허초씨는 반신반의하며 저잣거리로 나갔습니다. 노파가 준 엽전 구멍을 한쪽 눈에 대고 시장통을 훑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시 삐뚤어진 채 엽전을 눈에 붙이고 다니는 그를 보고 허초씨가 결국 굶주림에 미쳤구나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라면 북적대던 비단전이나 쌀가게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저 멀리 구석진 곳, 파리만 날리는 낡은 소쩍다리 가게 주위로 말도 안 되게 짙은 푸른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초 씨는 그 길로 집안에 남은 유일한 재산인 낡은 서책 몇 권을 전당포에 맡겨 단돈 몇 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몽땅 털어 아무도 안 사는 무거운 무쇠 소쩍다리 50개를 모두 사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복의 허초씨, 밥을 짓지 못하니 이제 솥받침이라도 씹어 먹을 셈인가? 하지만 허초씨는 묵묵히 마당에 소쩍다리를 쌓아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한양 땅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주방의 화덕을 전면 보수하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장인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으나 갑작스러운 수요에 솥을 걸 적다리가 동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관가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며 평소 가격의 10배, 20배를 불러도 물건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허초 씨가 마당 가득 쌓아둔 소쩍다리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나라의 잔치에 차질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여기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날 저녁 허초 씨의 방 안에는 쌀 가마니 대신 묵직한 은자 주머니가 굴러다녔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금이었습니다. 돈 냄새에 취해 등 따습고 배부른 생각만 하던 허초 씨의 귓가에 문득 그날 밤 폐가에서 들었던 노파의 쇳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반은 아궁이에 묻어야 하네. 그림자를 간식으로 삼을 줄 알겠나? 허초 씨는 방 안의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반이면 평생을 먹고 살 돈인데 이걸 정말 그 흉가에 던져줘야 한단 말입니까? 탐욕이 슬며시 고개를 들려던 찰나 호롱불 밑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있는 듯 기괴에게 일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초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돈독보다 무서운 게 귀신독이라 했거늘. 그는 은자주머니 절반을 챙겨 비바람이 몰아치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자네 들었나? 남산골 허초씨가 글 공부하다 말고 솥받침을 팔아 금두꺼비를 삼켰다더군. 빨래터에서도 주막에서도 사람들의 입놀림은 쉴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쌀 한 옵을 못 빌려 허리띠를 졸라매던 허초씨의 집 앞에는 이제 구경꾼들이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빼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소쩍다리가 아니라 은적다리였다더군. 어떤 이는 허초씨가 사실은 무쇠가 아니라 은으로 된 솥받침을 숨겨뒀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허초씨 집마당에 가마솥을 걸면 밥 대신 엽전이 끓어 넘친다더라. 황당한 괴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평소 허초씨를 글만 읽는 멍청이라 비웃던 동네 장정들은 배가 아파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도 그날 소쩍다리 가게 앞을 지났는데 왜 나는 그 복덩어리를 못 알아봤을꼬. 사람들은 이제 허초씨가 길가에 버려진 돌덩이 하나만 주어도 저게 필시 보석이 될 물건이다 라며 앞다투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문의 이면에는 서늘한 눈빛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절이 된 것은 필시 귀신이 고칼 노릇이거나 대감댁 뒷배를 봐주는 부정한 재물임이 분명하다.
시기와 질투는 담장을 넘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 나쁜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이 바로 고리대 금업자 조직치였습니다. 그는 돈 냄새라면 귀신보다 더 귀신같이 맞는 자였으며 남의 약점을 잡아 가산을 탕진시키는데 이골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던 허초 씨의 빗자루질이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분명 은자 주머니 절반을 아궁이에 던져넣고 왔건만 손끝에 남은 묵직한 돈 무게가 자꾸만 등 뒤의 그림자를 잡아끄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걱거리는 빗자루 소리 위로 뱀이 풀숲을 헤치는 듯한 기분 나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조시 어른. 글 읽는 소리 대신 은자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으니 제 귀가 즐거워 잠을 다 설쳤습니다요. 남산골에서 사람 피말리기로 악명 높은 독사 조직치였습니다. 그는 뱀 같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허초 씨의 방안을 훑으며 비열하게 혓바닥으로 입술을 죽였습니다. 허초 씨는 심장이 요동쳤으나 짐짓 태연하게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내게 빌린 돈이라도 있었나? 그러자 조직치가 허초 씨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빌린 돈은 없어도 같이 나눌 돈은 많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웬 돈자루를 들고 귀신 든 여각 아궁이에 공물을 바치시더구먼요. 선비라는 양반이 사수를 부려 재물을 모은 사실이 포도청에 알려지면 그 목줄기가 과연 무사하겠습니까? 허초 씨는 순간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찼습니다. 조직치가 며칠 밤을 잠복해 자신을 미행했던 것입니다. 조직치는 본색을 드러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내 입을 막고 싶으면 노파가 알려준 다음 대박의 정보를 내놓으십시오. 아니면 당장 관가로 달려가 귀신과 내통한 죄를 고하겠소. 허초 씨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귀신과의 약조를 발설하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몰랐고 거절하면 당장 포도청에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초 씨는 이내 눈을 번뜩이며 능청스럽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잇, 역시 사람 눈은 못 속이겠구먼. 알겠어. 사실 오늘 밤 그 노파가 서쪽 포구의 소금배에 대해 아주 큰 비책을 알려주기로 했네. 자네도 그 노다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가? 조직치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번뜩였습니다. 확인하고 말고요. 내 오늘 밤 초시 어른을 그림자처럼 따르리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밤, 두 사람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폐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허초 씨는 품속에서 노파에게 받은 특수한 엽전을 꺼내 조직치에게 건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 이 구멍으로 아궁이 속을 보게. 덧냄새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곳이 바로 자네가 찾던 노다지일세. 조직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엽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엽전 구멍에 바짝 갖다 댄 순간 그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은자잖아. 아니 이건 황금이잖아. 조직치의 눈에는 아궁이 안쪽에서 황금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금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위로 엽전들이 마치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조직치는 정신을 잃은 듯 엽전을 눈에 박아 넣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초시어른, 내 말이 맞지? 이 노파 할멈이
금맥을 타고 있었구먼. 이제 다 내 거야. 이 돈은 다 내 것이라고. 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황금 더미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아궁이 속 황금들이 검게 썩어 들어가더니 끈적하고 시커먼 손들로 변해 조직치의 시야를 덮쳤습니다. 아니야. 내 금들이 어디 갔어? 아! 엽전 구멍 너머의 세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솟구친 수십 개의 창백한 손목들이 조직치의 멱살과 팔다리를 낚아챘습니다. 그 비린내 나는 귀신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조직치의 몸뚱이에 매달려 그의 등 뒤에 붙은 그림자를 갈갈이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질긴 고기점을 뜯어내듯 그의 그림자가 너덜너덜하게 조각나 아궁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노파의 쩍 갈라진 웃음소리가 석가래를 뒤흔들며 터져나왔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찾았구나. 내 그림자 대신 씹어돌릴 아주 기름진 간식이 제발로 기어들어왔어. 조직치는 단발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엽전을 내팽개쳤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맨발로 가시밭길을 내달렸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쏟아져도 오직 그만이 그림자 없는 유령이 되어 어둠 속을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폐가를 뛰쳐나온 조직치는 멈추지 않고 질주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마을 어귀,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행인들은 저마다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건만 오직 조직치의 발치만은 뻥 뚫린 듯 공허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 제 발밑을 살피며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땅바닥에는 차가운 흙먼지만이 비웃듯 흩날리고 있었습니다.